문혁, 영호남 문혁, 불경 문혁, 부산 문혁 팽원이시면서 부산시인협회 이사님이시고 저서로서는 자갈길을 맨발로 걸으며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갚자. 그거 외에 TV로서 낙동강에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 네이버 베스트셀러 1위 박미. 준비들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박수 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박민출 시인님을 모시고 문학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종규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귀한 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우선 저를 불러주신 우리 박종규 선생님과 대지문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올 때 그냥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일 연세 많은 분에게 홍삼 골드 한 병을 갖고 왔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면 어떤 분이 몰랐어요. 교수님이 가장 많으신데요. 제일 많습니다. 회장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좀 주세요.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80명이시면 제가 겉으로 보시기에 시를 쓸 것 같이 생기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데나 또 남의 집에 오면서 선물까지 가지고 올 줄 아는 예의도 바르고, 그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연예인은 아니니까 사진 찍으셔도 돼요. 많이 찍으세요. 연예인 같으셔요. 네, 사진 찍으세요. 처음 우리 박종규 선생님한테 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듣고 속으로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자리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소에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은 분명히 괜찮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실 거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글 쓰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죽기까지 많은 인연들을 맺고 갑니다만 나와 글을 쓰기가 인연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남다른 선택을 받은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말들 중에 교수, 박사, 목사, 신부님 이런 분들이 조금만 도덕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도덕적 가치에 조금 못 미친다 생각하면 바로 반박을 하면서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나중에 나가서 검색해 보십시오만 오늘 언론에 보면 신부님이 음주운전을 해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잡혔는데 피해자들한테 돈 주고 합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000원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했는데 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가고 그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합의를 했지만 용서가 안 된다. 명색이 신부라는 자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글을 쓴다, 글쟁이다, 시인이다, 작가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3의 장소에 가서 남들에게 시인으로, 작가로, 소설가로, 수필가로 대접은 안 받더라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연령을 얘기해서 제가 송구합니다만 저보다 젊은 사람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젊어요. 이 나이를 떠나서 반드시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한 이유가, 나이가 들면 나이값, 또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덩치값 해야죠, 그죠? 이제 여성분들 중에 얼굴이 예쁜 분들은 얼굴값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가치, 그 값을 해야 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가다, 시인이라 하면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그 가치를, 그 값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인으로서의 값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시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모순돼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1983년에 등단을 했고 84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글재주가 없다 보니까 시집을 자주 내지는 못했고 84년에 첫 시집을 내고 1998년인가 두 번째 시집 그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각자를 내고 작년 재작년 21년에 그 이북을 한 건데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이게 생각보다 이북이요 좋은 점이 원체 이 대량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 돈도 조금 그 들어오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글쟁이가 돈을 그 염두에 둬서는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시인으로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장르로 따지면 시인이 제일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다분히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건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저는 제가 글쟁이로서 살고자 또 글쟁이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제일 부지런히 게을리지 않고 하는 일이 남의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물론 뭐 초등학교 때부터 3다 중에 하나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대단히 착각들을 하고 실행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엘리트 직업분 중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요 변호사 고시 통과하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고시 통과한 그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등단하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하다가 뭐 솔직히 좀 그 이런 말씀하면 뭐 탑니다. 웃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조금 사입이 비슷한 질이 좀 떨어지는 잡지로 등단을 했다 하더라도 등단하고 나면 내가 시민이네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연세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하게 돼요. 글은 함부로 쓰고 왜? 내가 무슨 뭐 등단을 했으니까 대단한 라이센스를 받은 양 착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아무한테나 나가서 나도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글을 또 보다 덜 신중하게 써서 여러 매체에 아무데나 자꾸 내 글을 내세우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제가 다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동네 체육관에서 복싱 연습하고 하다가 체육관 관장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관장님이 서울시 대회에 출전을 시켜줍니다. 어찌 운 좋게 얼빵한 놈 하나 만나가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붙어가지고 한 놈 이기고 제가 랭킹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상대도 모르고 저 친구가 과연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내가 붙으면 이길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함부로 막 도전하고 들이받고 하다가 제대로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몸만 망가지고 그 업계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일정 부분 이상 되고 난 뒤에 문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겁없이 글을 쓰는 분들이 많더라. 저도 나이가 젊었습니다만 제가 주위에 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뭐 시인이 작가가 소설가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명색이 시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갖출 건 갖추자, 그죠? 시인들이, 문인들이 모여서 행사 끝나고 저녁에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니는 소설가고, 니는 아동문학가고, 니는 수필가인데, 너희 인마 다 엉터리야. 그래도 글쟁이 중에서 시인만 사람이야. 너희는 뒤에 가잖아. 문학가, 소설가, 아동문학가, 작가. 근데 시인만 사람이야. 시인. 그런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역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설가는 다분히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다. 테크닉, 그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기술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는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는 조금 다릅니다. 왜? 시는 정서적인 부분, 서정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성,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 그래서 아마 이름이 시인들이 사람 삼아 얘기하는 나는 시인이야. 사람 그죠? 우리 박 선생님 항상 말씀하실 때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 그죠?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보면 세상이 하도 더럽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또라이라고 해요. 또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오늘은 이 자리에 다행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이게 진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병이거든요. 중증을 알아가는 이 단계가 있어요. 또라이로 진입하는 첫 단계가 콧수염을 딱 길러요. 제일 먼저 콧수염. 간혹 보면 상처가 있거나 다쳤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우리 은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그걸 가리기 위해서 콧수염을 기르는 거는 예외고, 그 외에 그런 게 없는데 또라이로 가기는 초기 단계가 콧수염을 딱 길러요. 그럼 두 번째, 머리를 길러가지고 뒤에 고무줄로 꽁지머리를 딱 냅니다. 콧수염 기르고 꽁지머리 매면 그때부터는 병의 진행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콧수염 기르고 꽁지머리 매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셨죠? 동네에서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개량 한복을 입어요. 세발 한복. 그죠? 자, 그럼 이제 콧수염 기르고 꽁지머리 고무줄로 묶고 개량 한복 입고, 그래 되면 이제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해주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제불능 단계가 있습니다. 모자를 딱 써요. 콧수염 기르고 꽁지머리 개량 한복 입고 모자 쓴 사람이 나타나면 멀리 가십시오. 가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자 중에 한 명이 한 10년쯤 됐습니까? 주한미 대사를 행사장에서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콧수염 기르고 꽁지머리로 뒤로 묶는데 항상 보면 노란 고무줄 그것도 산대요. 그리고 개량 한복 입고 모자 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 글쟁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 시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본질에 충실해야 되지 겉멋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초창기에 글을 쓰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시낭송이라는 시낭송. 굉장히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글을 좀 써보겠다고 문화센터도 가고 주위의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글을 조금 이제 쓰기 시작하다 보면 주변에서 유혹이 있다고 해요. 어떤 유혹? 시낭송 한번 해봐라.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도 내 감정도 울컥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낭송 대회가 있어서 장난 삼아 가던데 장려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명함에 뭐라고 생긴다? 시낭송가 이라고 또 생겨나요. 자 보십시오. 시를 써서 내가 정말로 어느 정도 시적 내공이 쌓이지 않고는 절대로 시낭송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시에 대한 이해도와 그 내공이 충분히 쌓여야만 남의 시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작가가 시인이 쓴 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행가리, 연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인이 되어보겠다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살짝 유혹을 받아서 낭송을 하다가 시낭송가가 왜? 그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다시피 하고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재밌거든. 옷 입고 시낭송하고 하니까 사람들 막 박수치고 야 대단하다 그러고 꽃다발 주고 이러니까 그거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글 쓰는 게 재미가 없고 귀찮고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도 낭송가분도 아까 한 분 오셨는데 그 짓만 하고 다니기 쉽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저는 늘 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 시와 자동차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자동차 운전을 익히지 못하고 좋아가지고 양수리로 드라이브 가고 하다가 초보 때 사고를 많이 냅니다. 좀 더 숙달하고 익히고 내공이 깊어졌을 때 내가 나무 시를 읽어도 그 원작자에게 미안하지 않을 때 그럴 자신이 있을 때 낭송을 하는 거죠. 그냥 예쁜 옷 입고 입술 예쁘게 비틀어가면서 발음 예쁘게 한다고 시 낭송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시를 그 작가가 쓴 의도를 100분 살려서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게 낭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시인 본인도 자기 시를 남들 앞에서 읽어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남이 쓴 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발 초기에 시 쓸 때 시 낭송적으로 그러지 말고 시를 좀 쓰자. 자, 그럼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우리 자동차에는 한 2만 개의 부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개의 부품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어요. 그 2만 개의 부품이 전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자동차가 갑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나사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가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짝은 덩치는 크지만 문짝을 열어도 닫아도 차가 움직인다는 이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운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라고 하는 게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호 하나하나, 띄어쓰기 하나하나, 행가리, 연가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빼어나고 우수한 시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이렇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바뀌었는데 살다가 힘이 들면 에이씨 할 거 없는데 머리 감고 절에 가서 중이나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스님을 대단히 무시하는 말씀이고 요즘은 스님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스님들이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되니까 50세 이상 되면 성녀로 갈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에는 사고치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스님들 도와주다가 성녀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산속에 많이 숨어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요 종단에서는 5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코스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에이씨 하다 안 되면 택시 운전이나 할까? 이거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중교통 택시는 불특정 다수 대중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뭐 우리 정부의 잘못입니다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전업에 종사하고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 할 거 없으면 그냥 지금 의식 없이 대충 가서 하는 걸로 대표적인 그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리는데 나이도 먹고 은퇴도 했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나 나가고 해가지고 글이나 써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연세가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분야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고민을 한 이후에 최소한의 내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고 해보자. 물론 뭐 항상 주위에서 하는 그런 입에 발린 말보다는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포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시를 쓰고 싶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포기하시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시 낭송 얘기를 했습니다만 멋이라는 그 단어의 유혹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지난 12월호 월간문학에 실린 그 제 작품을 읽어드릴게요. 뭐 낭송이라고 또 사람들이 거창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요 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의 모든 존재에게 매겨지는 가치, 가늠조차 못할 기함이 있는가 하면 뜬금없이 밤투너치 취급되어 무참히 버려지기도 하고 과대평가로 엉뚱한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그게 이제 1절입니다. 이 우리 지구상 또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들에게는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다. 요거를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연으로 가면은 목숨 걸고 내 이름값 해야 할 때가 있고 반드시 나이값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억지로라도 덩치값으로 버팅겨야 하는 순간도 가끔 있지만 지 얼굴값 못하는 등신벅수 얼간이 머저리 쪼다들도 여기저기 천지빛깔이다. 조금 과격하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는데 세상 천지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헛주정이도 온 사방에 숱하다. 죽기 살기로 추하게 지 값만 쫓기보다는 야무진 정성 쏟다 보면 남들이 높은 가격 매겨놓은 자신을 어느 날 느닷없이 발견도 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심 잡으면서 참고 버티며 악착같이 인생 본전 지켜내었다면 참 참하고 조의금으로 장례비는 충당될 그 소박함이 이 땅에서 편히 눈 감을 자격 정도는 받아진 가치, 진정한 삶의 값어치 아니겠는가. 제목은 값어치라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리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올바로 살았다는 소박한 증거는 그냥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기 위해서 온 분들이 놓고 간 그 부족돈으로 장례식 치를 정도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는가. 하지만 그 삶의 족적을 남겨오는 과정에서 얼굴값을 하든 해야 될 때는 하고 이름값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나이값을 해야 될 때는 하면서 내 스스로 내 값어치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글쟁이로서 시인으로서 작가로서 수필가로서 문학가로서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과 실력은 내가 먼저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배님들 모셔놓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계셔요. 네, 우리 값을 하셨기 때문에 값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전달해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네. 그 우리 이 총장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 건물이 네. 한 20년 전쯤에 정화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화원. 그 일급 시각 장애인으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 부산에서부터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분이 17대 국회의원을 하실 적에 그분하고 저하고 어느 날 우연히 상의를 해서 국회 앞에다가 장애인 개발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건물을 짓자고 의논이 돼서 그때 정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 건물이 오늘날 우리가 이 공간에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올해 61세인데 저는 젊어서부터 장애인 활동가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장애인 단체에 임원도 많이 지내고 또 오늘처럼 이런 행사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임원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민출 시인님께